미국 피치가 3대 평가기관인데 한국 기준금리 1.7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올해 안에 2번만 내려도 대출금리 제 생각에는 3% 중반대까지 내려옵니다. 올해가 잔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네. 올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세 시장이 좀 안정적인데 민간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을 따지면 서울이 한 10,000세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입주 물량이 좀 나왔는데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회수해요.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피곤해요. 요즘 대선 기간 그렇죠. 네. 요즘 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서울 평균 매매값이 13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상승세가. 13억이라 평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은 10억이 넘었고요. 네.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이 넘었는데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네. 평균이 13억입니까? 그렇죠. 평균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 평균이 반평균이 보통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엄마 나 평균 점수 나왔어. 네. 이게 칭찬을 받을까요? 이게 야단을 맞을까 모르겠는데 애가 평소에 65점 맞던 애 같으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95점 맞는 애 같으면 야단을 맞는데 평균이 그런 겁니다. 평균이 13억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있잖아요.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역세권에 네. 브랜드에 세대수도 좋고 편의시설 좋고 학원가도 가깝고 뭐 초등학교 있으면 더 좋겠고 한강뷰가 나오면 엄청나게 좋겠고 이런 아파트들 평균보다 높아도 훨씬 그렇죠. 더 높겠죠. 반포는 뭐 70억대니까요. 뭐 부르는 게 답입니다. 네. 이제 뭐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반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13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1억 모을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죠. 어렵지. 네. 1억 벌기도 어려운데 그럼요. 어떻게 모아? 1억을 세이브하려면은요 실제로 사용하고 이렇게 따면 연봉 3, 4억 되더라도 1억 못 모읍니다. 왜? 네. 세금 내고 나면 네. 연봉 3억이라도요 실수령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받는데 어떻게 1억을 모읍니까? 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1억 모으는 것도 불가능한데 모아서 13년이 걸려서 평균을 냈는데 13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집들은 못 삽니다. 그냥 서울 한강 벨트를 제외한 지역에 전용 59 정도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허무한 돈인데 그럼 구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구별로 얼마 정도 하느냐라고 하면 서초구 강남구는 3.3제곱미터당 우리가 평당이라고 하는데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평균입니다. 평균 8천만 원이면 우리가 전용 34평 아파트 가격으로 한다면 거의 30억에 육박하거든요. 20억대 후반 정도 나오는데 평균입니다. 평균이 30억대 육박하면 좀 괜찮은 아파트들은 한 40억? 전용 84 기준으로 40억은 이제 기본적으로 넘고 있는데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속도. 마야 용산은 6천만 원 넘었고요. 최근에 한강 벨트에 이제 포함되는 지역을 보게 되면 마포 성동, 강동, 동작까지가 포함되는데 애들은 4천만 원 넘습니다. 평당 4천만 원 넘습니다. 평균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속도가 문제라고 했는데 최근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된 게 3월 24일입니다. 네. 재지정되고 상승률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이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 정도 되니까 다시 상승률도 올라가고 통계를 보게 되면 상승률은 올라가는데 현장 분위기는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부르는 게 갑이고요. 아파트 사려면 일단 현금 준비해서 현장 가서 대기 타다가 집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새 집, 내 집 대기 타야 되고요. 뭐 강동구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서다가 나오면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회수하거나 가격 올리거나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제가 만난 분 중에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은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네. 그러기나 말기나 한강벨트가 집값이 움직이든 반포가 움직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수도권에. 뭐 딴 나라 얘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냐면 좀 부자인 분들. 엄청난 부자는 아니고 좀 부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마포나 성동이나 용산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대출 뭐 다 포함해서 자산으로 따지면 한 30억 네. 정도 하잖아요. 뭐 30억에서 뭐 4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 정도. 근데 뭐 대출 빼고 팔면 양도세 빼고 하면 한 20억대 정도의 현금이 확보가 되겠죠. 이분들은 나름대로는 그래 내가 마음만 먹고 요거 2개 정리하고 뭐 전세 끼고 사든 대출 좀 받아서 들어가면 반포에 뭐 84가 부담스러우면 59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까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올 초부터 이제 막 토지거래가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난 분도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좀 길게 네. 갔다가 오니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난리가 났어. 이거 뭐야? 어떻게 확대 지정되고 좀 안정이 되니까 좀 떨어지려나 하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빌리자면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데 10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갈아타고 싶어하는 아파트. 네.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0억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한 뭐 1억, 2억, 3억 오르는 거야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10억 올라가니까 뭐 멘탈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스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그냥 스테이 한다. 실제로 좋은 아파트니까 네.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만족하고 스테이 한다. 지금이라도 팔고 무리하게라도 갈아탄다. 이 결정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정하시는 분들은 팔고 갈아타는 거고 안 되는 분들은 우왕좌왕 지금 한강벨트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의 상황이고 불안의 연속인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그냥 잔잔합니다. 그냥. 제가 최근에 동탄신도시하고 이제 네. 송도 2군데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한데 거래 절벽은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요. 조용한데 역세권이나 뭐 좋은 아파트들이잖아요. 위주로 거래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도 야금야금 서울처럼은 다이내믹하지는 않는데 조금씩 뭐 떨어지지 않을 정도 아니면 약간 상승 정도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긴 한데 저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안한 조용? 불안한 상황?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강남이 올라가고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해서 서울, 수도권 뭐 이렇게 번져 나가는데 지금 뭐 수도권 지역 경기도에서는 과천, 판교, 분당 정도, 용인, 수지 정도가 이제 상승세가 높은데 정부에서 하는 말이 규제 카드를 꺼집어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규제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동시에 묶어버릴 수도 있고 한 개만 묶을 수도 있고 최근에 추가된 게 토지거래가고요. 이것도 나름대로는 국토부나 서울시는 요거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냐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경기도에서는 과천, 판교, 분당이 분당구니까 이 정도는 저는 지정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는데 잠깐 여기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 다 그 생각하잖아요. 왜? 강남 3구, 용산구가 지금 모든 규제가 풀리지도 않고 계속 지정돼 있음에도 어떻습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뭐 성동, 마포, 강동, 동작, 판교, 분당, 과천이
규제지역 지정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더라도 떨어질까? 그냥 불편할 뿐이죠. 기존에 있던 집을 팔고 거기 한 채에 4개월 내에 뭐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똘똘한 한 채인데 하지 뭐. 왜? 가야 되니까. 왜? 지금은 답이 그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 상가도 필요 없고 지식산업센터도 필요 없고 생활력 숙박시설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아파트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 없고 오직 그냥 똘똘한 아파트 한 채이기 때문에 그 규제를 뚫습니다. 그냥 하나 가지는데 규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차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갭이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주변 지역 뭐가 있지? 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또 뭐 동대문구, 네. 성북구, 영등포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대상이 돼요. 그런 지역들의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들로 눈을 돌릴 수도 있죠. 뭐 강속으로 번질 수도 있고 좀 더 가면 이제 노도강까지. 최근에 이제 노도강은 좀 약세이긴 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뉴스 보게 되면 뭐 5천만 원 떨어졌다. 그래서 뭐 얼마더라? 6억 7천에서 6억 2천으로 떨어졌다라고 아마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기자분들이 이제 실거래 내역을 보고 그냥 대충 찝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는 이제 동이나 층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은 동에 비슷한 층을 가지고 뭐 6층, 7층 가지고 가격을 비교하니까 5천만 원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한 3천만 원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네. 6억대 아파트가 3천만 원 떨어졌으니까 5% 정도 살짝 좀 조정이 돼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들 지역들도 이제는 시간 문제 아닐까. 노도강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하반기가 될지 또는 뭐 2026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노도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노도강이 약세인 이유, 특히 이제 노원구 상계주공이 약세인 이유는 재건축이 속도를 잘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건축비가 너무 오르니까 강남같이 뭐 30억, 40억 아파트에 추가 분담금 5억 내라고 하면 뭐 2, 3억, 5억 내라고 하면 뭐 낼 수도 있는데 6억 아파트에 추가 분담금 5억 내라고 하면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상계주공 5단지가 용적률이 좀 낮아요. 뭐 90%인가 그 정도인데 재건축이 빠르죠. 그러다가 2023년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시공사가 GS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용 면적 31인가 34인가 아무튼 그 정도인데 전용 면적 일단 30대에서 84로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14평에서 34평으로 가게 되면 5억을 분담하라 라고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5억이 어디냐. 배째라. 그래서 시공사 교체를 합니다. 악수를 두게 되죠. 생각해 보게 되면 5구 그러니까 25평이 34평 가는데 5억 내라고 하면 2023년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니 14평 가진 사람이 34평 가는데 내가 아파트를 지어도 5억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판을 엎어버리니까 이제 아직까지 시공사 못 구합니다. 공사비 올려줘도 시공사 안 나옵니다. 추가 분담금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 상계동 재건축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시장 흐름 자체가 아마도 풍선 효과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상계동은 그 옆에 그 창동에 GTX-C가 네. 계획보다는 늦어지겠죠. 2028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28년은 어려울 것 같고 늦어지더라도 GTX 예정되어 있고 거기 운전면허장이라든지 주변에 공터에 개발 가능성, 비즈니스 타운 개발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저는 해볼 만할 것 같다. 왜냐하면 6억대 아까 평균이 13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6억 정도면 서울에 6억짜리가 뭐 몇 개 있겠습니까? 금강구 쪽하고 강서구하고 중랑구 일부하고 노도강 쪽인데 또 상계동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 교통망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풍선 효과 생길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왜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도대체 근거가 뭐냐? 중심부 한강 벨트가 올라가면 무조건 풍선 효과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추세입니다. 미국 피치가 3대 평가기관인데
한국 기준금리 1.75%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1.75까지는 안 내릴 수는 있어도 두 번만 내려도 얼마입니까? 지금 2.75에서 두 번 내리면 2.25 네. 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대출금리가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3% 후반대 정도 나오거든요. 시중 금리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기준금리 올해 안에 두 번만 내려도 피치처럼 뭐 그렇게 네 번 내리지 않고 두 번만 내려도 대출금리 제 생각에는 3% 중반대까지 내려옵니다. 대출금리 시중은행에서 3.5% 정도 또는 그 이하 대출이 나오면 해볼 만합니다. 심리적으로 만만합니다. 대출 받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2% 받으면 대박이고요. 3.5% 이하만 받아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일단 금리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인데 올해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가 잔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네. 올해 입주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메이플자이도 나오고 뭐 군데군데 라그란데도 나오고 레미안 라그란데는 최근에 그 조경석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데 네. 그 돌 몇 개 갖다 놓고 그게 20억짜리를 하는데 그 아무래도 조합장이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간에 네. 그런 아파트들 이문 아이파크라든지 여러 아파트들이 뭐 군데군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6월만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6천 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올해는 좀 더 나옵니다. 올해 또 초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12,000세대 입주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세 시장이 좀 안정적인데 계속 이럴까요? 지금 내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물량이 확 줄지 않나요? 팍 줄어듭니다. 팍 줄어드는데 이제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청년주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네. 공공주택 이런 걸 포함하게 되면 2만 몇천 호 정도 나오고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이파크 뭐 또 빠진 게 뭐 있지? 자이 뭐 네. 이런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 민간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을 따지면 서울이 한 10,000세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팍 줄어들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볼 때에는요. 수치를 볼 때는 저는 팁을 드리면 숫자를 보지 마시고요. 아, 10,000호, 7,000호, 25,000호 이런 숫자를 보지 마시고 그 조사기관에서 계속 발표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그래프 추이를 보십시오. 그래서 추이가 내려가는 추세냐 올라가는 추세냐를 봐야지 숫자를 보게 되면 표본에 따라서 숫자가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에 25,000호에다가 8,000호에다가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이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모르니까 추세 흐름 부동산 R124 통계를 봐도 좋고요. 부동산원 통계를 봐도 좋고 국토부 통계를 봐도 좋고 KB 통계를 봐도 좋은데 같은 기관의 통계를 연속적으로 아날로그로 추세 흐름으로 보게 되면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뭐 0.1%, 0.3% 느낌이 안 오는데 그걸 엑셀로 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아주 보기 좋게 싹 그래프가 멋지게 나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 작년에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해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 줄어들어요. 그러면 입주 물량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바로 집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 물량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 공급이 있고 상대 공급이 있는데 절대 공급은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을 말하는 겁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주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상대 공급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입주 물량이 좀 나왔는데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회수해요.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에서 2021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제법 나왔습니다. 한 47,000호 정도. 네.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됐습니다. 왜 잘 됐냐면 MB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가 풀어졌던 효과가 10년, 15년 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실을 맺어서 이제 입주로 연결이 되면서 47,000호 정도가 나왔는데 1년에
집값이 폭등했죠. 왜?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합니다. 왜 회수했느냐? 이게 실수인데 보유세를 올립니다. 아, 부담스러워.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 보유세 부담스러우면 뭘 해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도 또 중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최고세율 30%포인트를 더 떡하니 붙이니 82.5% 지방세까지 10억 남아도 8억 세금 내야 되니까 안 합니다. 애국자 되기 싫습니다. 저도 애국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동업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법이 그러니까 10억 남으면 5억 세금 낼 용의는 있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면 그래 내가 반 떼줄게 어떡하냐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죄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80%는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80% 떼간다 그러면 안 합니다. 매물 안 내놓습니다. 상속세 80%라고 하면 아버지 더 사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물 잠김 현상 끝까지 버텨버리겠다라고 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를 봐야겠죠.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매물이 상대 공급인 매물이 나오느냐를 봐야 되는데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건 기정사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은 일단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은 상대 공급인 매물을 보게 되는데 매물이 늘어날까? 일부 전문가들은 뭐 매물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서 숫자에서 매물이 늘어나는데 매물도 가격을 내린 하락 매물이 늘어나야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 현재 수준이거나 더 가격을 올린 매물이 늘어나는 건 그건 매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시세가 30억인데 35억에 매물 내놓으면 그게 매물입니까? 그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거지. 배짱이죠. 배짱 매물은 의미가 없고요. 하락 매물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하락 매물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이 분위기에서 집값이 막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왜 하락 매물이 나옵니까? 유일하게 하락 매물이 나오는 건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상속이 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됩니다. 형제가 3명인데 50억 정도면 상속세가 한 20억 이상 나오거든요. 한 20억 정도 나오는데 20억을 현금으로 무슨 수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뭐 형이 가지고 형이 세금 내고 다 가지고 남는 돈 우리 나눠줘 그러면 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헐값에 예를 들어서 한 48억, 45억 뭐 이렇게 팝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팔리는데 빌딩이나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정말 안 팔립니다. 그게 토지거래 허가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80억 건물이 60억까지 내려와도 잘 안 팔리더라고요. 토지거래가 지정이 되니까 이게 토지거래가는요 이제 주택과 건물도 토지거래가 구역에 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그 전체가 적용이 됐고 그 전에 일부 재개발 지역들은 전체를 묶어버렸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 못 내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안 팔리잖아요. 국세청에 대물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국가가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서 정리해서 세금 떼고 나눠주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겠죠. 저는 이거 깡패 아닌가. 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50% 가까운 세금을 못 낸다는 이유로 그렇게 대물까지 하라고 하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근에 나오는 금매는 이렇게 상속 물건이거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어떤 헐값에 뭐 사업상의 이유로 파는 분들이 아니면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2026년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 공급이 줄어들고 매물도 하락 매물이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든다면 결국에는 집값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겠다. 일단 전세 가격은 올해가 꽃잔치다. 네. 내년부터 많이 올라간다. 그럼 전세가 올라가면 또 매매를 밀어 올리죠. 올릴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파주 운정도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뻘뻘뻘뻘 많이 좀 돌아다니는데 이 더운 날씨에 파주 운전 가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현상일까요? 파주 운정에 이제 GTX 네. A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GTX 뭐 또는 지하철 교통 호재가 연결이 되면 연결되기 전에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좀 치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근데 개통되고 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갑니다. 왜? 기대감이 없어졌잖아요. 뭐 더 좋아질 게 뭐가 있지? 그런데 현재 가치가 좋아지잖아요. 전세 임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뭐 가격으로 예를 들면 뭐 한 8억 정도 전세가 한 3억 정도 뭐 7, 8억에서 3억 정도였는데 8억 정도 하다가 매매 가격은 더 이상 안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4억.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4억 5천. 또 5억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살기 좋으니까 네. 역세권에.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올라가 밀어 올리면 나중에 매매 가격은 또 9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파주 운정이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매매 가격은 주춤하고 뭐 보합 상태인데 전세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오르기도 오르고 매물이 어. 거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좀 더 지속이 되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하철 호재는 역시 좋은 호재다. 기대감으로 오르고 개통되고 나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은 또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기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뭐 후보들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소리는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데 조금 후보들마다의 정책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건 뭐 공약 같은 공약이 없어가지고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정계 유튜브 보고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뭐 공약집 보지 마십시오.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는 뭐 공통점인데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뭐 사기 신도시 스마트 사기 신도시 공약도 있었고 뭐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하겠다 일기 신도시 또 뭐 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기 신도시가 공약집에서는 빠졌어요. 빼버렸어요.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야 3기도 지금 잘안 이제 뭐 첫 단지 네. 첫 단지 본청약하고 가장 빠른 첫 단지가 뭐 2028년인가 첫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하냐. 첫 단지가 그러면 뒤에 단지는 아직까지 멀어도 한참 멀었는데 한 2035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입주가 마무리가 되려면 신도시 개발이 완성되려면 조합으로 따지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청산하려고 한다면 신도시 사업을 청산하려고 하면 3기 신도시가 2035년에 돼야 될 것 같은데 4기 신도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두 번째는 필요하냐. 그래서 2035년, 그 2025년에 시작해서 2035년 한 2040년까지 갈 텐데 2040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인구도 분명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출산율이 주니까 또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주니까 서울 수도권도 줍니다. 2040년에는 피할 수가 없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사기 신도시가 필요한가? 서울도 아닌데. 지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게 서울인데 서울도 아닌데 이게 필요한가라는 논란이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었고요. 네.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거 하고 욕 먹거든. 진짜 뭐 이거 좀 표고 잘하려고 공약을 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야 빼버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기 신도시는 뭐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될 수도 있다면 그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처럼 신규 택지를 대규모 택지를 발굴해서 4기 신도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표된 공공 택지들이 있거든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5개가 있는데 그 외에 광명 시흥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광명 시흥이 7만 호 정도 되거든요. 인천 9월도 있고 화성 뭐 진안인가 태안인가 진안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의정부 쪽도 있고 이들 발표됐던 그 외
공공택지를 사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좀 빨라지고 되는데 저는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사기 이름 붙이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기에 뭐 새로운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고요. 공공이 주도해서 뭐 공공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들 많이 공급하겠다. 일기 신도시 뭐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공아파트 10만 호 건설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공약입니다. 실제로 10만 호, 5년에 10만 호인지 1년에 10만 호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뭐 10만 호라는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매번 정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숫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빼버렸습니다. 아니 숫자도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못 지키는 거 뭐. 엄마 나 전교 1등 할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 나 그냥 열심히 할게. 열심히가 뭐야? 몇 등이 열심히야? 아 몰라. 나 책임 못 지니까 나 그냥 열심히 할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공감을 얻기는 어렵고요. 일기 신도시 국민의 기만. 저는 주민들, 조합원들을 기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만이냐? 아직도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주 대책이 최근에 삐거덩 되고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빠른 분당 같은 경우 이주 대책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 처음에는 국토부가 이주 대책을 꺼내들었거든요. 거기 뭐 도서관 부지였나 어디 유휴 부지를 가지고 1,000세대인가 1,500세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 동네에 이주단지를 왜 만드는겨? 사전 협의도 없이 뭐 이래서 막 반발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 그래? 하지 말고 그러면 성남시 니들이 대안을 가져와. 그래서 성남시에서 최근에 뭐 몇 개, 뭐 5개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니까 국토부가 야 이게 되겠냐? 이거 안 돼라고 해서 반려를 해버립니다. 그 이주 대책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시작 때부터 지금 뭐 삐거덩 되는데 어떤 기자가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이주 대책이 이렇게 시작부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김칫국 마시지 마라. 예를 들자면 유치원도 입학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학교 등록금 걱정하고 있냐. 대학교 등록금이 이주 대책입니다. 아직 학생이 자녀가 유치원 입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국주 단계가 유치원 또 입학해서 졸업해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도 좋아야 뭐 서울대라도 갈 수 있잖아요. 서울대 의대 가는. 근데 지금 유치원도 안 갔는데 서울대 의대 가면 등록금 높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이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적금을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국민을 기만한다. 조합원들을 기만한다고 하는 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진단은 면제해 주더라도 물론 안전진단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면제해 주더라도 뭐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물론 뭐 신탁 방식이라든지 뭐 공공이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 받고 건축 심의도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또 관리 처분 받고 이주하고 뭐 하는데 이주하는 데만 보통 2, 3년 걸리거든요. 2027년에 착공하려면 지금 이주해야 돼요. 야, 짐 싸서 좀 나가. 나 몇 평 배정받을지도 모르는데. 나 몇 억 추가 분담금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될지도 시공사도 선정 안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도 입학 안 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고 저는 정부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선도지구 점수를 높게 줬거든요.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단지가 여러 개 있으면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양지 마을에 뭐 1단지 금호도 있고 뭐 한양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연합을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같은 단지라도 같은 아파트라도 평수에 따라서 25평 가진 사람, 33평 가진 사람, 45평 가진 사람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야, 나가 대지 지분이 더 많은데 아무리 봐도 니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안 걸리면 우리 양보 잘합니다. 지하철 자리 저는 양보 잘합니다. 뭐 버스 먼저 타세요. 근데 이게 돈이 걸렸다? 저도 양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전 재산이 걸렸는데 양보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 개 단지를 묶어뒀다?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될 겁니다. 주민들끼리 야 우리 아파트가 용적률이 더 낮은데 우리는 높은데 어쩌고 저쩌고 뭐 네가 더 양보해라. 지금부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앞으로도 시끄러운데 이 협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저는 민간 사업보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성남시 같은 뭐 관련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뭐 전향적으로 야 우리 기부 체납 안 받을게. 임대 아파트 안 지어도 돼. 용적률만 올려줄게. 모든 걸 다 퍼주면 그나마 빨리 할 수는 있겠으나 그마저도 안 되겠죠. 서울시에서 뭐라 그럽니까? 신속통합기획해서 빨리 하라 그러면서 잠실주공 5단지한테 야 임대 아파트 사람 또 한강 좀 봐야 되지 않냐? 한강 뷰 나오는데 좀 배치해봐. 그러니까 조합이 난리 나죠. 우리도 한강 뷰 지금 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무슨 임대 아파트한테 한강 뷰를 배정하냐라고 해서 논란이 되니까 또 발을 또 슬쩍 빼고 이런 논란이 있듯이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공이 주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방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간에 맡겨두고 각 단지별로 진행을 하되 안전진단은 면제해 줄게. 하게 되면 용적률은 니들 우리가 좀 보고 좀 올려줄게. 기부 체납 좀 내려줄게. 예를 들어서 15%면 한 5%나 10% 깎아줄게. 10%포인트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면서 간소화하면서 신속통합기획처럼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공공이 이끌어가게 되면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국토부 성남시 싸우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뭐 일개 신도시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언감생심이다. 안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할 수 있는데 뭐 최근에 또 뜨거운 감자가 재건축 초과 이환수, 네. 다주택자 규제 폐지 뭐 이런 건데 얘기를 안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왜? 다주택자 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 과세 논란도 있을 뿐더러 이게 폐지된다고 해서 정비 사업이 빨리 진행되냐 그러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상징성이 있어요. 이 상징성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얘들이 달라졌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와 얘들이 전향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념이 아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다주택자 규제 폐지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폐지가 부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한 채만 가지면 혜택을 준다. 내가 한 채를 사서 2년 있다가 팔아. 비규제 지역에 비과세 받고 또 사. 2년 있다 또 팔어. 또 사. 2년 있다 팔어. 이게 투기일까요? 내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30년을 보유했습니다. 3개를. 거주도 했습니다. 뭐 5년, 7년, 10년씩. 누가 실소유자일까요? 실거주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에 따라서 1주택자는 무조건 실수요자,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꾼이라는 이분법은 그냥 계산하기 편해서 만든 정책인 거고요. 네. 실제로는 그러지 말고 그냥 주택 수에 따라서 합쳐서 공시가격이 높으면 세금을 당연히 더 내는 거고 3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5년 거주, 10년 보유를 채웠다면 3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죠. 또는 10년을 보유했는데 10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리고 착한 임대인으로 살았어. 네. 비과세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융통성이 있는 정책을 핀다면 저는 굉장한 시장의 호응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국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가 없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333 결혼하면 3년, 애 놓으면 3년, 둘째 놓으면 3년에서 9년 동안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1년에 10만 원씩 5년 동안 50만 원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일개 신도시 얘기도 하고 또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 국회가 소입니다. 소.
대가 아니라 소. 그래서 초과이관수는 국민의힘이 하고 싶다고 해도 민주당이 안 해주면 못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만약에 지지율은 지금은 떨어지지만 역전해서 이겼다. 초과이관수 폐지한다라고 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됩니다. 물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뭐 보완 정도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야당이 되면 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에 10만 호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불가능하죠. 1년에 10만 호가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입니다. 1년에 10만 호, 5년 동안 50만 호면 3기 신도시가 25만 호거든요. 3기 신도시 2개를 국민의힘이 5년 동안 한다고요? 4기 신도시도 아까 제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공약을 볼 때는 할 수 있느냐? 필요한가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필요한 정책도 별로 없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할 수 없는데 한다고 외치거나 뭐 이런 공허한 메아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약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공약 때문에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뭐가 다행이냐면 네. 한쪽만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못하거나 필요 없는 정책을 하고 한쪽은 할 수 있는데 잘하고 이러면 사실 우리가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없잖아요. 둘 다 시원찮아 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기대도 안 하고 둘 다 부동산 공약집은 굳이 분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후보 찍으십시오. 어차피 부동산은 지금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지금 당장 약간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가급적이면 발을 빼거나 민감한 숫자 같은 걸 빼고 흔적을 지금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4기 신도시도 빼버리고 몇만 호 건설도 빼버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회피하고 싶은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기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지정을 하든 지방 양극화 문제든 여러 가지든 부동산이 결국에는 차기 정부의 가장 골치 아픈 숙제와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최근에 상급지 위주로 1년 사이에 10억 원이 넘게 오른 곳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똘똘한 한 채의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이게 갈림길. 그래서 양극화의 갈림길인데 예전 같으면 강남이 올라가게 되면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들 가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강남과 지방이 강남이 집값이 올라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예전에는 그쵸. 어느 정도 키 따라붙었거든요. 맞추기가 됐죠. 키 맞추기를 했는데 지금 저도 불안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예전과 달라졌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키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일단 이게 단순하게 예전에는 왜 키를 맞췄냐면 자 2006년,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 보면 서울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좀 늘립니다. 네. 뭐 2기 신도시도 하고 어떻게든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지방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회사들이 미분양이 나니까 공급을 줄입니다. 줄여서 2, 3년 지나면 지방은 뭐 공급이 별로 없고 서울은 공급도 있으면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서울 투자자들이 지방에 원정 투자 가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지방이 또 살아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서울이 좋아지면 또 다시 역으로 원정 투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2020년, 2021년을 생각을 해보면 전국이 다 올랐거든요. 네. 올라갔는데 지방의 공급 물량들이 확 쏟아집니다. 건설회사들이 엄청나게 짓고 지자체들은 막 도장을 인허가를 쾅쾅쾅쾅쾅 찍어줍니다. 저는 지자체들도 문제라고 보는데 인허가를 너무 쉽게 해줘요. 그 이유는 지자체의 세수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파트를 지으면 취득세 내죠. 네.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죠. 팔 때 양도세 내죠. 산 사람은 또 취득세 내죠. 또 재산세 내죠. 또 양도세 내죠. 끊임없는 돈이 들어옵니다. 물론 양도세는 국세, 지방세는 뭐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보유세는 국세인데 지방으로 교부해 줍니다. 어떻게든 세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아파트 단지
또는 뭐 신규 택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너무나 매력적이거든요. 무분별하게 막 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 옛날에는 지방 집값이 떨어졌을 때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2020년, 2021년에 너무 많은 공급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 아직도 악성 미분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만 5천 호를 넘었고요. 미분양도 7만 호 수준에서 크게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분양이 17,000호, 전국 미분양이 17,000호 정도였는데 지금 6만 호, 7만 호 수준에서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수준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물량이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시대 흐름 자체가 이제 느끼시겠지만 장기 침체, 우리 저성장, 성장률이 이제 너무나 낮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뭐 5%를 그냥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와, 경제 성장률 5% 나오면 파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는 뭐 2% 이하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는 느낌인데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뭐 예전 시간에도 제가 이제 일본 얘기도 좀 해드리고 뭐 장기 침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일본 모델을 가지고 와서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저는 아직도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이거 언제 사업이죠? 옛날부터 70년대부터 하던 사업이 변하지 않습니다. HBM, 뭐 AI, HBM은요 반도체 꿀뚝 산업이 어쩌다가 얻어 걸려 가지고 HBM으로 약간 파생이 된 거지 이게 우리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이라고 한다면 AI, 로봇, 네. 전기 자동차, 우주 뭐 이런 쪽인데 우리가 여기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철강이나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전자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세계 탑급인데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로봇, 현대자동차가 뭐 하나 인수했다고 하는데 그걸 세계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요즘 테슬라나 중국에서 만드는 로봇 보니까 무섭더만 막 네. 춤도 추더만 한 5년 안에 아마 사람 닮은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저는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 이렇게 되면 결혼 더 안 하겠네. 로봇하고 사는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잘 들을 텐데 로봇은 뭐 샤넬백 사달라고도 안 할 거 아니야.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냥 HBM 수출하는 거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있는데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미래 산업에 이미 뒤떨어졌습니다. 성장 동력이 우리는 이미 옛날에 디지털 시대, AI 시대로 가지 못하고 디지털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저는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일본처럼 일본이 산업에서 디지털 시대로 못 따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침체를 겪게 되는데 우리도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죠. 야, 저성장에 장기 침체에 뭔가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어떤 선택을 할까? 결국 똘똘한 선택, 확실한 지역, 안정성이 있는 지역,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야죠. 조선시대 같으면 사대문 안, 지금은 한양, 서울 안으로. 서울에서 더 간다면 도성 주변이 뭐 어딥니까? 한강벨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강벨트 집값이 더욱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자산가들, 유지들도 팔고 서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옛날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치고 다시 키 높이하고 키 맞추기하고 하기가 만만하진 않겠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키를 맞출 수는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키 맞추기는 이제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서울 내에서도 지역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고려를 할 때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지역을 샀을 때 그 지역이 오르지 않을까 봐. 오르는 지역만 오르기 때문에. 고민되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주택자가 네. 새로 집을 구입을 고려를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이런 지역은 결국에는 오른다. 좀 눈여겨봐도 좋다. 이런 지역이 좀 있을까요?
있으면 내가 샀지. 자, 이게 고민입니다. 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100% 정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한강 벨트만 계속 올라가고 노도강은 영원히 죽어버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 올라가지 않으면 전세 살지 뭐하러 삽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한강 벨트가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잖아요. 네, 워낙 금액대가 높아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20년 후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한 15년 정도를 생각을 해본다면 서울은 15년 정도는 인구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줄어들지만 지방에서 그래도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게 되면 강남을 따라잡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핵심 지역을 따라가지는 그러니까 뭐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가능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이게 상계동이 잘 나갈 때 2021년에 9억 상계중앙 3단지가 네. 전용 59가 9억까지 가다가 최근에 6억대로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한 30% 네. 이하로 떨어졌는데 강남은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 2021년에 고점 찍었잖아요. 네. 2, 3, 4, 5 벌써 4년이 지났어요. 4년 동안 물가 요즘 밥 먹으니까 무섭다만. 네, 물가 많이 올랐죠. 저 어디 시장이 있는데 제 단골 칼국수 집이 있는데 가보니까 한 10년 전에 3,000원 했거든요. 현금 3,000원. 네. 요즘 6,500원. 거기가 저렴한 집인데도 네, 저렴한 편이네요. 저렴한데도 2배가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저렴한 집이 이 정도면 요즘 10,000원 이하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네. 야 라면이나 김밥이나 먹자 10,000원입니다. 1인당. 뭐 기자 만나서 냉면에 만두 하나 시켜 먹으면 3명 먹으면 5만 원 넘습니다. 무섭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4년이나 지났잖아요. 화폐 가치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미 저는 저평가가 됐다. 그럼 상계동이 인구가 줄어들고 인프라가 안 좋으냐? 네. 이제 쉽게 생각합시다. 아파트 가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내재 가치, 시장 가치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치가 상계동이 불편하냐? 교통이 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4호선, 7호선 네. 다니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냐? 롯데백화점도 있고 네. 학군이 부족하냐? 중개, 은행 사거리, 학원가 좋고 뭐 나름대로 다 갖춰져 있어요. 불편하다면 이제 뭐 서울역이나 강남 오기 좀 불편하다. 네. 사실 지하철 7호선 타면 저는 다닐만 하지 않냐? 익숙해지면. 근데 여기에 GTX-C도 예정되어 있고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건 베드타운이라는 점은 단점인데 서울시 계획을 보게 되면 그쪽에 뭐 개발 계획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6억대의 경기도도 아니고 6억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재건축 호재도 있고 그래서 상계동, 중계동, 월계동 이런 지역들 또 창동 주공 네. 이들 지역들은 저는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6억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전세 끼고 사면 한 3억 정도로 투자한다면 우리가 6억을 투자해가지고 6억이 아니고 6억 상계동, 중계동에 집을 사서 강남처럼 다이내믹하게 12억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그거는 도둑님 심보지.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6억에 샀는데 1억, 2억만 올라도 투자금이 한 3억 들어갔는데 1억, 2억 오르면 투자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강남처럼 10억 올라가. 강남 10억 올라가는 거는요. 40억 아파트가 10억 올라가면 비율을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에 꽂혀서 그렇지 퍼센트로 따지면 6억 아파트가 7억 8억 가는 거나 40억 아파트가 50억 가는 거나 2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다. 그래서 숫자에 함몰되지 말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도. 그래서 저는 노도강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금강구 많이 무시하는데 금강구 사실은 위치적으로 본다면 서울에 그 가격에 그게 가성비잖아요. 네. 교통 인프라 좋고 또 금강구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 또 이렇게 들어오고 저는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 걔들의 가격이 높으면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는데 가격 충분하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도 있고 현재 가치도 괜찮고 시장 가치도 올라갈 때 또 따라서 올라가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 모임할 때 2007년도 얘기입니다. 버블7 강남 아파트 막 올라가고 네. 상계동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모임 참석하신 분이 저쪽 테이블에서 막 닥터 아파트에서 그때 모임했는데 소주를 막 먹더니 막 아우 우리 동네는 버림받았다고. 강남만 올라가고 상계동은 집값 하나도 안 올라간다고 막 소주를 퍼먹더니 1년 지나니까 상계동이 오르대. 네. 엄청나. 그때 상계동이 1억이 안 했거든요. 7천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시절에 2006년도에 네. 그게 막 올라가더니 1억 4천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2배가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했는데 그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모릅니다. 강남이 천정부지 천장이 올라갔잖아요. 상계동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게 뭐 내년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때가 되면 2배 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뭐 우리가 부동산이 예측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뭐 맨날 틀리거든요. 그 2011년 12년도에 개포주공 1단지가 5억 7천 했을 때 잠실주공 5단지가 8억 7천 했을 때 이게 뭐 40억 갈 줄 누가 압니까? 저는 그때 손님들한테 한 5억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소박한 네. 완전히 틀렸죠. 5억이면 5억 7천이면 10억이잖아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부동산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강 벨트만 무조건 좋아. 금강구 노도강은 답이 없어. 경기도 답이 없어라. 인천 답이 없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저는 내 자금에 맞춰서 이렇게 시장 가치,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괜찮은 아파트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시장 가치를 볼 때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만 된다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요즘 가장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입니다. 워낙 상급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서 그런데요. 서울 내에서 이렇게 상급지 갈아타기를 염두에 두신 분들을 위한 전략과 좀 타이밍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이제 주 매수 계층의 특징이 갈아타기입니다. 네. 무주택자인데 현금 있는 무주택자인데 사거나 갈아타기인데 현금 있는 무주택자들은 상당히 많이 산 것 같고요. 네. 갈아타기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마포를 팔고 뭐 송파구로 간다든지 송파구에서 팔고 서초구 강남구로 간다든지 강남구 안에서도 또 뭐 개포나 뭐 대치동에 팔고 반포 궁극적으로는 압구정 가고 싶죠. 네. 근데 못 가지. 압구정 80평이 130억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동작구 흑석동에 흑석 7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84가 31억 2천만 원. 강남 3구 용산구가 아닌데 30억 넘은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냥 아파트가. 네. 아크로 리버하임이 물론 대표 아파트이긴 합니다. 한강 뷰도 나오고 흑석역 9호선 역세권에 좋기는 한데 야 30억 31억 와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국에는 30억 클럽이 돼버렸잖아요. 네. 상급지 입장에서 본다면 야 제가 30억인데 이제 뭐 30억 이하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하급지 지역들도 야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마포 성동 같은 경우에 야 우리가 흑석보다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내 집은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 집은 비싸게 시세보다 알고 싶죠. 높게 팔고 싶고 내가 갈아타고 싶은 아파트는 저렴하게 네. 금매로 잡고 싶은데 말이 됩니까? 어렵죠. 상급지가 인프라가 더 좋은데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안 맞습니다. 그게 집값이 떨어질 때 같으면은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때는 갈아타는 집을 먼저 잡고 내 집을 늦게 팔아도 되고 집값이 떨어질 때 같으면 역으로 내 집을 먼저 팔고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집을 사도 되는데 지금 서울에 갈아타고 싶은 집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지역이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하락 추세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하면 안 되겠죠. 하락 추세면 내 집을 먼저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갈아타면 되는데 지금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을 먼저 팔면 안 되고 상승 추세면 갈아타고 싶은 집을 먼저 잡고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게 상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놓치는 게 어영부영 내 집을 높게 받고 싶은데요.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 집을 빨리 팔아야 돼요.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부동산에 가가지고요. 얼마에 거래가 가능합니까? 20억 나와 있는 매물이 20억짜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알아보잖아요. 내가 갈아타고 싶어하는 아파트는 25억이에요. 네. 그러면 내 집을 20억에서 뭐 한 2천만 원 조정되더라도 빨리 팔고 갈아타야 되는데 거의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갈아타고 싶어하는 아파트도 매물을 확인하고 매물이 살아있다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알잖아요. 이 가격이면 어느 정도 빨리 팔 수 있다. 네. 오래 걸린다를 솔직히 말씀드리고 내가 갈아탈 목적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상급지를 지금 먼저 잡는 게 맞고요. 먼저 잡고 내 집은 텀을 두고 팔아야 되는데, 또 토지거래가가 상급지가 네. 강남 3구, 용산구는 토지거래고요. 앞으로 마포, 성동, 동작, 강동은 토지거래가고요. 지정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피곤해요. 잘 안 팔려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렇게 한강벨트에 강남 3구, 용산구 외에 한강벨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되기 전에 내 집을 빨리 팔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집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지금은 상급지 아파트 먼저 사면 토호제 때문에 걸려요. 네.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쫓기게 되기 때문에 내 집을 지금은 먼저 팔자. 그리고 상급지에 갈아타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한강 벨트가 아니고 나머지 외곽에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도강이나 노도강 안에서 또는 경기도 안에서 이렇게 갈아타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급하게 막 뭐 그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을 보고 노도강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역 주변으로 네. 용적률 낮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게 학교 가까이 있고, 그 지역에 랜드마크 있잖아요. 상계동 같은 경우는 5단지는 재건축하고 있고 3단지 롯데백화점이 있는 네. 랜드마크 아파트이고 14단지는 용적률이 좀 낮고 7단지도 괜찮고 좀 괜찮은 아파트 위주로 지금 가격이 좀 내려와 있을 때, 막 올라갈 때는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려와 있을 때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 아파트를 저는 갈아타기는 저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역들이 지금 갈아타기 적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서울 집값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현재 지금 수도권 부동산 분위기는 좀 어떠한가요? 수도권도 양극화인데 서울처럼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과천, 분당, 판교, 용인, 수지 정도는 지금 상승률이 꽤 매섭습니다. 특히 과천은 미쳤나? 거의 강남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상 과천은 어떤 분들이 접근하냐면 강남 3구, 용산구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제 20억대가 없잖아요. 네. 강남 3구, 용산구에 괜찮은 아파트 20억대가 없기 때문에 마포나 성동이나 뭐 강동이나 뭐 동작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사실 가보면 엄청 쾌적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들 지역들이. 근데 과천 가보면 쾌적해요. 아우야, 저는 과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천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도 좋더라고요. 옆에 우면산, 관악산의 그 맑은 기운과 전기에다가 지하철역도 있죠. 생활 인프라 좋죠. 요즘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도 있죠. 거기 또 5단지하고 뭐 8단지, 9단지인가 또 재건축도 하고 네. 있죠. 저는 진짜 과천 너무 좋고 과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포나 압구정동 만약에 제가 돈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투자로는 할 수 있는데 살아라고 한다면 과천이 저는 넘버 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데 비싸죠. 신축 아파트도 과천 자이나 그 프리저 서밋 같은 경우는 뭐 한 25억 넘는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뭐 20억 초반대도 있었는데 그때 살 걸 많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후회하는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실거주 목적으로도 너무나 좋으니까 수명이 한 3년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경기도에서는 거의 탑급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들 지역,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 있잖아요. 판교, 분당, 과천은 앞서서 말한 한강벨트하고 저는 같이 좀 붙여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신흥부촌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싶고요. 경기도에서 나머지 지역들은 뭐 용인, 수지 정도는 이제 반짝반짝 하는데 뭐 광교나 동탄이나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시간 문제 아닐까. 확산되는 속도. 서울이 천장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격차가 좀 따라 붙게 되는데, 만약에 집을 사려고 하는 입장이라면은요, 저는 기준을 가급적이면 신도시나 택지지구 네. 또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10년, 15년 후에는 이제 인구도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게 되는데, 미래를 좀 우리가 갈 수는 없으나 미래를 볼 수 있는 힌트는 있잖아요. 지방에 가보게 되면. 네. 뭐 부산, 대구는 아직도 대도시니까 눈에 확 띄지는 않는데 이제 공실이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중소도시들 가보게 되면, 원도심 가보면 와, 제 고향이 또 지방이잖아요. 중소도시인데 인구 한 50만 도시인데 장난 아닙니다. 가보면 옛날에 원도심,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시절 방학 때 놀았던, 술 먹고 막 놀았던 그 시내라는 곳, 네. 요즘 명동 같은 곳이죠. 중심가, 대구 동성로 같은 그런 중심가 같은 데 요즘 명절 때 애 데리고 쓱 가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집 건너 하나 공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와, 여기는 한 세 집, 네 집 건너 하나 차 있습니다. 네. 공실이 다 공실이야 진짜. 그 중에 몇 개 장사 잘 되는 가게만 유지되고 네. 있는. 와, 영화에서 보는 유령 도시, 뭐 좀비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인구가 줄어들면 다 이렇게 되느냐? 인구 감소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인구도 줄어들었고 일자리도 뭐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제일 문제는 신규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 개발하다 보니, 자, 수요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떼서 새 아파트로 가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다 놀아요. 학원 다니고. 그럼 걔들 그런 게 몇 개씩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도심에 누가 나와? 옛날에는 다 이쪽으로 몰렸다면 지금은 신도시 위주로만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원도심도 괜찮고 신도시도 잘 되고 워낙 밀도가 높았으니까 10년, 15년 지나면 이제 막 표시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젊은 도시, 신도시, 도시개발 또는 새 아파트 위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경기도의 신도시라고 한다면 동쪽으로 본다면 남동쪽에 광교 신도시, 네. 동탄 1, 2 신도시, 뭐 위례 신도시, 더 위로 가면 하남, 미사, 또 뭐 물론 3기 신도시도 하고 있고요. 뭐 동쪽으로 간다면 1기 신도시들, 뭐 1기 신도시는 당연히 부천도 있고 일산도 있고, 이쪽엔 동쪽에는 분당도 있고 몇 개씩 있잖아요.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한다면 한강, 김포 한강 신도시, 위로 가면 금단 신도시, 뭐 또 국제지구 같으면 송도, 네. 청라, 이런 신도시들이 있는데, 애들은 저는 뭐 여전히 유망하다. 제가 최근에 청라도 가보고 금단도 가봤는데, 송도, 청라는 사실 이게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경제 특구로 개발했기 때문에 쾌적성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 밀도가 일반적인 신도시의 반밖에 되지 않아요. 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쾌적성이나 앞으로 여유롭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 좋은 신도시는 사실 없습니다. 청라하고 송도가 유일하고요. 세종은 뭐 사실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고,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금단 신도시가 좀 반짝반짝하거든요. 8억이 넘었습니다. 금단 신도시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이제 연장을 제가 임장 갔을 때 한 달 정도 됐는데 막 시범 운행 네. 하더라고요. 여기 3개가 생기거든요. 아라역이 생기고 뭐 신금단 중앙역이 생기고 호수공원역이 생기는데, 아라역 주변이 이제 핵심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인기 아파트들이 호우금프라고 하는데, 호반, 우미, 금호, 푸르지오 있는데 우미가 이제 핵심 랜드마크인데, 최근에 다시 8억이 넘었더라고요. 예전에 8억 넘었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8억 갔는데, 푸르지오도 8억 갔고요. 가보니까 일단은 아파트가 좋고요. 새 아파트인데 요즘 좋더라. 진짜 조경이 네. 아구야, 진짜 순간 욱했습니다. 여기 살고 싶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하철역이 인천 지하철이라고 하지만 아라역에서 한 코스면 계양역으로 옵니다. 네. 계양역에 공항철도 다니거든요. 네. 공항철도 편하잖아요. 편하죠. 서울역, 음. 홍대,
공덕, DMC, 뭐 마곡, 저기 인천공항까지 쭉쭉 가기 때문에 서울역 출퇴근 또 저는 충분히 서울역이나 공덕이나 홍대, DMC 출퇴근이 가능한 8억 아파트. 서울 우리 평균이 13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신축 아파트가 8억이면 학교 좋고 살기 좋고 편의시설 좋고 새 아파트에 서울역까지 뭐 사실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갈아타면 한 30분? 네.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젊다. 요즘 인구가 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뭐 이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가다 보면 유모차에 다 반려견 개가 저도 반려견을 키웁니다. 네. 개님들이 타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애가 없는데 금단 신도시 가니까 애기가 타고 있더라고. 초등학교도 증축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도시들은 미래가 밝다. 동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젊은 도시로 가시는 게 수명이 연장되는 그러니까 도시의 수명과 재테크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서울은 예외. 서울은 오래된 아파트도 재건축 재개발하잖아요. 네. 좋은데 지방에 가보면은요 차이가 상당히 커요. 신축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좋은 게 한 5억 6억짜리가 있거든요. 제 고향만 가더라도 5억 6억인데 구축 아파트는 1억 2억짜리가 수두룩합니다. 편차가 커도 너무 커. 맞아요. 서울은 신축 아파트 압구정이 구축이잖아요. 반포하고 차이가 뭐가 나지? 별로 차이 없잖아요. 음마 네. 아파트 진짜 가보면 와 여기 사람 어떻게 살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노후화됐는데 가격은 뭐 40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그걸 받쳐주는데 지방은 재건축 뭐하러 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도 10년 15년 후를 생각한다. 물론 경기도에서 재건축도 가능하고 재개발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신규 택지나 또 새롭게 지은 뭐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가 된 곳들 수원 같으면 그 매교역 주변에 재개발해가지고 8달 재개발해서 아파트들 쭉 들어와 있고 네. 그런 데 괜찮습니다.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강남에 들어와서 뭐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있는 돈 10억 20억 꼬로 박아서 막 연끌해가지고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내 삶이 충분히 내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가격이 때가 될 때 올라가 준다면 저는 뭐 수도권 지역들은 이렇게 새 아파트들 신도시들 지하철역이 연결되어 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고 젊은 도시들은 앞으로도 적어도 10년 15년은 충분히 유망하다. 그래서 네. 절망하지 마셔라. 8억짜리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들 경기도에서 인천에서는 충분히 많다. 물론 8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8억으로 뭐 구축 아파트도 못 사니까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파주 운정도 마찬가지죠. GTX-8 타니까 제가 시계 딱 쟀거든요. 휴대폰으로. 네. 스탑워치로. 21분 30초. 딱 타고 문 쫙 닫히고 22분 잡아도 22분이면 엄청 빠른 거죠. 괜찮지 않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삼성역까지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고 하면 저는 그래도 좀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뭐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15억짜리 또 좋은 거 못 사잖아요. 그렇죠. 구축에 25평에 구축을 사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파주 운정에 한 8억의 역세권에 신축 아파트를 사고 그럼 돈이 7억 남으면 집 팔공 하나 차 바꾸고 우리 마누라 샤넬백 하나 사줘도 한 6억 남으니까 네.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그 6억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갭 투자할 수 있으면 또 갭 투자 안 해가지고 투자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목적 아니까.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돈이 한 채, 똘똘한 한 채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 돈이거든요. 깔고 앉아 있는 돈은 굉장한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수도권 지역들은 서울과 좀 인접한 수도권이고 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거리가 있는 뭐 평택이나 오산, 양주 같은 곳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청약을 보니까 또 그쪽 지역에 청약이 꽤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나왔죠. 아, 이게 또 민감한 질문을 또 하시네. 아, 이게 또 아픈 지역들입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네. 이게 수도권에서 아픈 손가락인데 평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저 평택도 다녀왔는데 평택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평택의 문제가 뭐냐면 저는 지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도시개발 인허가를 너무 많이 해줬어. 지어도 너무 많이 죠. 진짜로
근데 최근에 이제 브레인시티 물량들이 나오는데 브레인시티 자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분상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뭐 5억 초반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방의 시골에 가도 요즘 5억씩 나오니까 네. 그 정도 분양가는 괜찮은데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고 미분양도 평택은 좀 많거든요. 네. 미분양 많고 입주 물량도 많고 분양 물량도 많다 보니까 치여가지고 아무리 삼성 반도체가 있어도 삼성 반도체가 요즘은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괜찮아져서 다행인데 반도체 믿고 도시 개발을 저는 너무 많이 평택시가 인구 증가 계획을 너무 장밋빛 희망적으로 보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평택의 또 두 번째 문제는 교통이에요. 네. SRT, 지하철 1호선이 이렇게 세로로 쭉 내려오는데 도시는 이렇게 서해에서 동쪽으로 굉장히 넓잖아요. 네. 경부고속도로에서 서해까지 이렇게 큰 도시인데 교통망이 하나가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평택시장이 된다면 밀어주세요. 네. 평택시장이 되면 저는 지하철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 열차 고덕신도시에서 브레인시티에서 소사볼 지구에서 이렇게 도시개발 지역을 지제역 해가지고 이렇게 묶는 순환 열차를 하나 개발하면 충분히 지역의 발전에 도움도 되고 가보면 교통이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차 없으면 힘들거든요. 송도처럼. 네. 근데 송도는 GTX라도 들어오는데 그래서 순환 열차 하나 평택시장님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제가 공약 걸면 저 당첨될 것 같은데 저 공천 좀 해주세요 평택시장.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순환 열차 하나 하시고 도시개발 이제 그만하시고 인허가 그만하시고 있는 거 소화시키는데 그리고 미분양 좀 많잖아요. 그래서 평택시 자체적으로도 미분양이 많으니까 평택시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우리 취득세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왜? 뭐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취득세 정도는 면제해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중앙에 얘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취득세 면제하는데 니들은 양도세도 좀 면제 좀 해주라. 평택시 미분양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 좀 해줘라고 저는 제가 평택시장이면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이제 남쪽이지만 마지노선이잖아요. 물론 그 아래 이제 천안 아산도 있습니다. 천안 아산도 이제 아파트 공급이 좀 많긴 한데 신축 아파트를 찾아서 좀 움직이는 수요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라는 매력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순환 열차 하나 만들어 달라. 신규 도시개발 그만하자. 기존에 나와 있는 미분양은 좀 빨리 좀 소진시키자. 세 가지 솔루션을 드리고 싶고요. 오산도 공급 물량이 좀 많긴 한데 좀 외곽이긴 합니다. 네. 오산, 양주 또 의정부도 그렇고 좀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고 양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희망적인 게 평택도 나중에는 GTX 연장 네. 계획은 있습니다. 양주도 GTX 들어옵니다. GTX C가 들어오죠. 평택도 AC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후보들 막 책임지지도 못하는 막 DEF 신설 노선 막 지방의 5대 광역시에 깔아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요. 발표된 A 연장 평택으로 빨리 연장 좀 해주시고요. C, B 노선들 송도, 남양주, 양주, 수원 이런 쪽에 빨리 좀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하는 일이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는요 GTX 필요 없고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짓 좀 하지 말고 지방에는 일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 대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지방에 있는 대기업 공장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 미국으로 지금 많이 갔습니다. 다시 뭐 유턴을 하든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야 우리 땅 50년간 무상 제공해 줄게. 법인세 10년 동안 안 받을게. 충분히 협의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구성원들은 월급 올려달라고 뭐 집회 같은 거 물론 뭐 정당한 집회는 좋습니다만 지나친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어디에 또 막 뭐 1년 동안 뭘 해가지고 본사 이전하니 뭐 창원이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답을 낸 게 양질 일자리입니다. 양질 일자리 너무나 소중하고요.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좀 올려받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양질 일자리 유치하고 있는 일자리 잘 관리하고 없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미분양 빨리 털고 양질 일자리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고요. 오산 양주도 지금은 좀 약세인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서울은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네. 떨어질 때 몇 년 빼고는 꾸준히 올라가. 이들 지역들은 안 오르다가 올라갈 때 한번 쭉 치고 올라가니까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사신 분들이라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버티자, 견디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게 되면 7년, 10년 정도는 가지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10년 안에 한번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려야지 서울처럼 생각하고 왜 우리 집은 계속 안 오르지라고 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 그러려면 영끌해서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많은 투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지역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GTX C 단계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그 인접 주변 좀 집값들이 좀 하락해서 주변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실망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인생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지. 그래도 BC는 축복 아닙니까? DF나 다른 노선들은 언제 될 줄 알고요. 됩니다.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요. 대통령 후보들도 다 공통 공약 사항입니다. B도 착공식하고 착공 언제 들어가냐고 계속 늦어지는데 뭐 7월에 착공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네. 좀 들리고 있고요. C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애기도 많고 탈도 많고 공사비 문제 많은데 뭐 저는 결국에는 되지 않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 하니까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선거 때 정치인들이 목이 마를 때가 있다 아닙니까? 목 마를 때 팔을 좀 비틀어 가지고 네. 이런 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민원 또 그 관련 분들 있잖아요. 네. 동료 분들 민원 많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민원 넣으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관련된 분들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민원 제일 싫어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민원이 효과적인데 악성 민원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권리는 이렇게 GTX 빨리 착공하게 해달라 계속 사회적 이슈를 하고 지역 신문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계속 제보하고 해서 논란을 만들고 지역 국회의원들 계속 푸시하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 거는 진행이 됩니다. 늦어지는데 실망하지 마시고요. 늦어진다고 팔지 마시고요. 필요한 분들이라면 한번 착공 들어가서 펜스 치잖아요. 펜스 효과 생겨서 가격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투자하려면 펜스 치기 전에 투자해야 그래야 돼요. 되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낫습니다. 펜스 치고 가격 올라가면 나 왜 그때 안 샀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항상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무산되지 않습니다. 신분당선 북부 라인은 무산이 돼서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울었는데 GTX-C가 무산될 일은 없습니다. 무산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이 된다. 늦어지는 점은 오히려 매수 시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다행이 아니냐. 착공 들어가서 올라가기 전에 저는 네. 사려는 분들은 사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공의 진심인가요? 네. 우리 다 모두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상암에서요. 딜라이브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죠. 친한 기자가. 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또 친하니까 일정 중에 쪼개가지고 마지 못해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오다가 MBC 있잖아요. MBC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30년 전 제 고등학교 친구 때 지방에 있거든요. 네. 출장 와서 MBC PD 만나러 왔는데 30년 친구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친구가 지금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원장하고 있는데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딱 드는 생각이 착하게 살아야겠다. 제가 그 친구한테 돈 떼먹고 도망갔다가 여기서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착하게 삽시다. 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내 투자도 좋지만 눈물 흘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리하게 마케팅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내 자식이 화를 입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업계가 좁잖아요. 네. 교육 업계도 좁고 부동산 업계도 좁고 뭐 변호사 업계, 의사 업계가 좁습니다. 소문 금방 납니다. 착하게 살아야 인성이 좋고 롱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버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기회도 주고 위기도 주는데 좋은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 많고 나도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착하게 살면서 건전한 진실된 진심의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